일단 우리는 그 9번부터 볼 거예요. 1번부터 8번까지는 이렇게 어려운 문항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9번부터 일단 목표는 16번까지 해서 총 8문제를 풀어보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페이지로는 56페이지입니다. 자, 다 풀어왔죠? 혹시 안 풀어진 사람 없지, 이거? 다 풀어져 있지? 오늘은 그 56부터 59페이지까지만 풀 거고, 그 다음 17번부터 이제 24번은 토요일에 이어서 풀게 될 겁니다. 9번부터 보자. Our view of the world.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은 not given to us.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어디로부터? Pure, objective. 순수하고 객관적이래. 순수하고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필자의 정은 어떻게 주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 주관적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겠지. 그 정도 선입견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번째로 우리 세계관이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취득을 했고요. It is shaped by our mental abilities. 우리에게 정신적 능력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우리의 공유된 문화적 관점,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믿음과 가치에 의해서 형성된다. 한마디로 주관적으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is no reality outside our minds. 이 문장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이중부정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중부정이죠.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No reality. 현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현실이 없다야, 있다야, 이거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래. 현실이 있다죠. 이중부정은 긍정으로 해석한다고. 현실이 있는 거야. 자, 어떤 현실? Outside our mind. 우리 머릿속 밖에, 즉, 객관적인 현실이 있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 자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야 라고 필자가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이중부정을 통해서 소개를 한 거고, 또 두 번째로는 that the world is just an illusion. 세상이 어떤 그냥 착각이라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인 게 극단적인 형태로 되면 이건 모든 게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It is to say that our version of reality is precisely that. 자, 우리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버전이 정확하게 그거래. 우리의 버전이래요. 뭐가 아니고 유일한 버전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미 이 글을 객관, 주관으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our version, the version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거를 객관, 주관의 카테고리 그냥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야. 한번 넣어볼까? Our version, 우리의 버전이요. 주관성, 이거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우리의 버전. 주관적이지. The version. 여기 더는 정관사잖아. 저건 유일하게 존재하는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는 객관성이죠, 그러면. 그럼 얘도 결국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라는 원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객관성, 주관성의 시야로 봐야 글이 빠르게 딱딱딱 정리가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많아, 정보가. 그러니까 재진술 관계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There's no single universal or authoritative version. 단일의 버전이 없대. 보편적인 버전이 없대. 그 다음에 어떤 권위를 가진 버전이 없대. 다 뭐예요? 단일의, 보편적인, 권위를 가진, 다 객관적인이라는 뜻이죠. 다 객이야, 이거는. 자, 객관적인 버전은 없다. Other than as a theoretical construct. 어떤 이론적 구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버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론적 구성 이런 거예요. F는 MA,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이건 당연히 객관적이지. 이런 이론적 차원에선 당연히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세계관은 항상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We can see the world only as it appears to us. 우린 세상을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만 볼 수 있어.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객관이요, 주관이요? 주관이죠. Not as it truly is. 자, 그것의 진정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객관이지. 왜냐하면 There's no as it truly is. 자, 현실은 진짜 그런 객관적인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없이는 without a perspective to give it form. 자, 이 사람 얘기했습니다. argued. 주장했어.
There is no.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다가 별표 2개 달아놓으세요. 학생들이 글 진짜 잘 읽어놓고 마지막에 빈칸 앞에 있는 부정어, 함축 의미 밑줄 앞에 있는 부정어를 놓쳐가지고 정확하게 반대 선지를 고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거 꼭 적어두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빈칸 그리고 밑줄 앞에 부정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학생들이 놓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가원은 항상 거기다 함정을 심어놓는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이게 없을 때 말이 될 법한 선지를 항상 집어넣는다고. 1, 2, 3, 4, 5분 중에 반드시 틀린 선지 중에는 얘가 없으면 정확하게 말이 되는 선지들이 있어요. 부정어 놓친 친구들이 그거 고르는 거야. 이거는 아주 고전적으로 쓰는 수법입니다. 평가원에서. 자, 그래서 빈칸 밑줄 앞 부정어를 조심해라. 여기도 부정어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주장한 거냐면 이런 게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뭐가 없대 지금? 주관적인 게 없대, 객관적인 게 없대. 객관적인 게 없다 그랬죠? 객관적인 게 없대. 객관적인 시선이라는 건, 객관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없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했다. 그럼 객관적인 세계관을 찾으면 되겠죠? 몇 번이죠? 자, 1번 보면 Perception of reality affected by subjective views. 여기서 요거 놓친 놈들이 1번 고르는 거야. 그대로 반대말이죠, 이게. 반대말이고 The valuable perspective most people have in mind.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관점. 자, 근데 뭐 고를 수 있어요. 이거 고른 놈들이 있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게 객관적인 의견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의견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객관성은 사람의 시선이랑 무관하게 존재해야 객관적이라고 우리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성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글에서 객관성, 주관성 중에 하나가 더 있고 하나가 더 가치 없다는 얘기, 가치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valuable 부분도 틀렸어요. The particular view adopted by very few people.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채용된 그러한, 이건 좀 헛소리고. Critical insight that defeats our prejudices. 우리 선입견을 파괴하는 그러한 영감. 우리 선입견을 파괴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5번 보면 unbiased. 비편향적이고 객관적인 시각. 세상에 대한, 즉 객관적 시각. 5번이 정답이겠죠. 맞춘 사람. 좋습니다. 좋네. 자, 10번 가보자. 10번. 자, 10번은 약간 인종차별적인 소재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글이긴 한데 일단 최대한 헛소리 안 하고 한번 빠져보자고. Our brains light up. 자, 우리의 뇌가 켜진다는 뜻입니다. 뇌에 불이 켜진대. 좋은 말인 것 같아? 나쁜 말인 것 같아? 딱 그것만 판단했을 때. 좋은 말인 것 같죠? 냄새가 플러스지? 자, 언제? When our predicted reality. 우리가 예상했던 현실이 그리고 actual reality. 현실의 현실이 match. 맞는다는, 즉 내가 예상한 바랑 현실이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았을 때 뇌가 느끼는 그러한 일종의 쾌락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Our brains love to be right. 자, 우리의 뇌는 맞는 것을 좋아한다. 두드려 맞는 거 말고 뭐 맞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걸 좋아한다고, 뇌는. We also don't like to be wrong. 우리는 틀리는 거 싫어한다. 그리고 we feel threatened. 자, 우리는 심지어 위협을 느낍니다. threatened. 언제? When our stereotyped predictions don't come true. 우리의 선입견에 근거한 예상이 사실이지 않을 때 심지어 위협까지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반은 백인과 아시아계 대학생들에게 to interact, 상호작용하도록 요청했어요. 누구와? Latino students, 라틴 계열 학생들과. 근데 어떤 학생들이냐? Who had been hired as actors by the researchers. 그 연구자들에 의해 배우로 고용된 라틴 계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라는 요청을 했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선입견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 SAT 같은 시험 있잖아.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이거든. 요거 시험 본 결과를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면 누가 보통 제일 높을 것 같아? 어떤 인종이 가장 점수가 높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제일 높아요. 그 다음이 아시아인. 그리고 백인. 그 다음에 남미.
얘네가 이제 라틴이지. 히스패닉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흑인. 이렇게 돼요. 요 순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보통 부유할 것 같아? 가난할 것 같아? 우리가 예상하는 거에 따르면 가난할 것 같지. 그치? 사회경제학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선입견은 그래. 자, 가난하고 학업 수준도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관찰했는데 여기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글이. 자, 가보면. 자, some of the Latino students portray themselves as socioeconomically high status. 자, 일부 라틴 계열 학생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묘사했냐면요. 사회경제적으로 고소득, 사회경제적으로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다. 상류층이다라고 스스로를 분류했대. 스스로 라틴 계열인데, 전 상류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With lawyer fathers, 아버지 변호사, professor mothers, 어머니는 교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은 유럽에서 자원봉사하느라 보냈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굉장히 상류층의 삶이잖아, 이거는. 요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야. 반면에 others, 다른 라틴 계열 학생들은 portray themselves as low status. 이 친구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 즉 서민이라고 스스로 묘사를 했대요. unemployed parents, 부모님 일 안 하시고 part-time summer job, 여름에 뭐 했어? 물어보니까 맥도날드 알바했다 한 거야. 우리가 통상 가지고 있었던 남미인들에 대한 선입견은 전자랑 부합해요? 후자랑 부합해요? 후자에 맞지. 전자는 안 맞는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틴 계열의 학생들이 이럴 리가 없다고 우리 뇌는 생각을 해요. 얘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맞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 어쨌든. 자, researchers found that. 자, 이 사람들 뭘 발견했냐면 when participants interacted with the Latino students who appeared to come from wealth and thus challenge American stereotypes. 자, 이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했을 때 누구랑? 라틴 계열 학생들과. 근데 어떤 라틴 계열? 어떻게 보인? 부유한 가정으로부터 왔다고 보인 라틴 계열 학생들. 그리고 그러므로 대항한 거예요. 뭘 파괴한 거야? 미국인들의 보편적인 선입견을 파괴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라틴 계열 학생들. 즉 전자죠, 전자.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 친구들, 부유하다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때 참여자들은 responded physiologically as if to a threat. 자, 생리적으로 마치 위협에 반응한 것처럼 행동했다. 위협에 반응한 것처럼 행동했다. 요게 저기 그대로 나오는 거죠. 언제 위협을 느낀대? 내가 기대했던 현실이랑 현실의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심지어 위협까지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이거야. 내가 라틴 계열 학생을 딱 보면서 이 새끼는 가난해야 돼. 얘는 못 살아야 돼. 얘는 공부도 못 해야 돼. 얘는 알바나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막 뭐 아버지는 변호사고 뭐 어머니는 뭐 교수고 유럽 갔다 왔고 막 이렇대. 내가 기대했던 현실이랑 지금 맞지 않는 거잖아. 이때 우리는 마치 위협에 반응하는 듯한 생리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자, 됐고, in these interactions, participants also saw the students who violated stereotypes. 그러한 선입견을 위반한 학생들을 어떻게 봤어? As less likable. 나 네 맘에 안 들어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stereotypes that are descriptive can easily become prescriptive. 누워있는 단어는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he phenomena, 이러한 현상은 may have a neuroscientific explanation. 이러한 현상들은 신경과학적 설명이 있을지 몰라요. 뭐냐? It's an angry protest. 이거는 화난 시위야. 어디로부터? 뇌의 보상 시스템으로부터. 화난 시위라는 게 뭐겠어? 뇌가 자기가 생각했던 현실이랑 지금 우리가 관찰한 현실이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났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다음 몇 번? 4번이죠. 4번. Our brain dislikes when something goes against its prediction. 우리의 뇌는 싫어한다. 언제? 무언가가 그것의 예상을 벗어났을 때 싫어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맞은 사람? 좋습니다. 11번으로 가보죠, 이제. 이거는 사실 비교적 간단한 글인데, 이건 그 소유권의 인적 분할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빠르게 보자. Lawyers sometimes describe ownership as a bundle of sticks.
자, 변호사들은 종종 소유권을 뭘로 묘사하냐면 막대기의 집합이라고 묘사해요. 번들이 집합이잖아. 번들. 막대기의 집합으로 묘사를 한다. 자, 이러한 비유는 약 100년 전에 생겼고요. 이것은 그 법의 그 실무와 법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바꿨다. 이러한 비유는 유용하다. 왜냐하면 it helps us see ownership. 자,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해? 소유권을 as a grouping, 집합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뭐의 집합? Of interpersonal rights. interpersonal, inter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뭐뭐 간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international이 무슨 뜻이야? international. 국제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그게 네이션들 간의 이런 뜻이야. inter가 그런 뜻이라고 원래. interpersonal 하면 사람 간의라는 뜻이겠죠. 사람 간의 어떤 권리인데 쪼개질 수 있고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즉 인적인 가분성이 있는 권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막대기의 집합으로 지금 설명이 됐잖아. 일부 막대기는 이쪽으로, 일부 막대기는 이쪽으로, 일부 막대기는 얘한테 이런 식으로 가분이 가능하다. 가분이 된다. 분할 가능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en you say it's mine in reference to a resource, 네가 어떤 자원에 대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often that means, 그건 종종 뭘 의미하냐면 네가 소유하는 겁니다. A lot of the sticks, 많은 나무 막대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너는 소유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예컨대 땅이 있어요. 땅이 있다. 내가 한 5만 평 정도 있다고 해봐. 경기도에. 자, 내가 땅 소유를 하면 어떤 부수적인 권리를 가지죠? 일단 이 땅을 매매할 권리가 나한테 있지. 그렇지? 나는 이거를 매매할 권리가 있어요. 또 무슨 권리가 있지? 사용할 권리가 있지. 내 땅이잖아. 내가 거기다가 짓고 싶은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용, 즉 이제 뭐 점유라고 합니다. 점유할 권리도 있고요. 또 무슨 권리도 있어? 땅에 불 지를 권리도 있나? 내 땅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불 질러도 돼. 화전 농업할 때 불 지르잖아. 파괴할 권리도 나한테 있는 거야. 내 소유물을 파괴할 권리도 있어. 뭐 이런 등등의 권리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있지. 그 다음 뭐 이제 진짜 어려워. 아마 여러분 비문학에서 말할 때 뭐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뭐 이제 너무 오반데.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뭐 이런 것도 어쨌든 다 소유권을 수반하는 권리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 땅을 꼭 내가 써야 돼요? 꼭 내가 써야 돼? 아니잖아. 이제 어떻게 해도 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다른 사람한테 땅을 빌려줄 수도 있다고. 빌려주는 순간 그 땅을 점유할 권리는 나한테 있어요? 상대방한테 있어요? 임차인한테 있지. 내가, 아니,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아파트가 두 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채야. 그러니까 실제로 두 채가 아닙니다. 두 채라고 해봐. 한 채에만 살잖아, 나는. 나머지 한 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죠? 다른 사람 거기 들어와서 살도록 할 수 있지. 월세 줄 수 있지. 월세 받아놓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왜? 그 집을 점유할 권리는 임차인한테 있으니까. 분명히 내 소유지만 그 물건을, 그 지역을 점유할 권리는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이전됐다고. 이게 소유권을 막대기 집합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나는 여전히 대부분의 막대기를 내 걸로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 건물을 점유할 권리, 그 땅을 사용할 권리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죠? 자, 전체 묶음을 만드는 그 막대기 중에 대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The sale stick, 판매할 권리 나한테 있고요. Rent stick,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리 나한테 있고요. Right to mortgage, 어떤 저당권을 설정할 권리도 있고. License, 어떤 면허, 그다음 giveaway, 이거 누구에게 양도하는 거야. 양도할 권리도 있고. Even destroy the thing, 이걸 파괴할 권리도 나한테 있어. 많은 권리가 나한테 있다. Often though, 그러나 we split the sticks up. 자, 우리는 근데 종종 이 나무막대기를 쪼개요. 막대기의 집합이라 그랬잖아. 이걸 쪼갠다고. 막대기가 10개라는 권리가 있으면 그 중에 만 7개는 내 거 하고 3개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준단 말이야. 어떤 형태로 주냐? There may be a landowner, 소유자가 있고요. Bank with a mortgage,
저당권이 설정되면 일부 퍼센트 한해서 은행이 거기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이지. 그것도 막대기 하나 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tenant with a lease.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이 사람도 막대기 하나 받은 거지. 그 건물을 쓸 권리는 걔한테 있잖아. 내가 아니고. plumber with a license to enter the land. 배관공. 원칙적으로 배관공은 내 땅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도급계약을 어떤 일을 하라고 이제 시킴으로써 이 사람은 내 땅에 들어올 권리를 임시적으로 가지는 거잖아. 원래 내 땅에 들어올 권리는 나밖에 없단 말이지.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임시적으로 그 권리를 부여했다. 그것도 남막대기 반 개 정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oil company with mineral rights. 이건 막 그런 거예요. 내 땅에서 막 이런 거 나왔다고 생각해봐. 문화재가 나왔어, 갑자기. 이거 내가 발굴해도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국가가 해야 돼. 뭐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내 소유권에 기해지는 그 본질적인 제약입니다. Each of these parties owns a stick in the bundle. 얘네들이 모두 그 묶음에서 막대기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 지금 분할돼 있잖아. 그 분할된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일부를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요거는. 아마 대부분 맞췄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우리 4번까지 보고 잠깐만 쉬었다 가자. 4번. 12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가자. 자, 봅시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tourism was seen as a huge monster. 여행은 거대한 괴물로 보여졌어요. 어떤 괴물? Invading the areas of indigenous peoples. 토착민들의 지역을 침공하는 몬스터로 보여줬대. 그러면 필자는 여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괴물이래잖아, 괴물. 마이너스야, 이거는. Introducing them to the evils of the modern world. 현대 사회의 그런 악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연구는 보여줬다. This is not the correct way to perceive it. 이것을 바라볼 맞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즉 마이너스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행을 플러스로 봐야 된다라고 필자는 얘기하고 싶나 봐. In most places, tourists are welcomed. 여행객들은 보통 환영을 받아요. 그 다음에 indigenous people, 토착민들은 see tourism as a path to modernity. 근대화를 위한 길로 본대. 이건 플러스지. 그 다음에 economic development. 여기를 향한 길로 본대. 그 필자는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행은 마이너스로 보여졌는데 점점 사람들이 플러스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그러한 발전은 항상 뭐다? A two-edged sword.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뜻이에요. 양날의 검. edge가 날이거든. two-edged, double-edged는 날이 양쪽에 다 있는 칼이라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야, 이게. two-edged sword랑 요거 double-edged sword 요게 같은 말이고요. 요게 양날의 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tourism can mean progress. 자, 여행은 진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죠? 자, 그러나 most often also means the loss of tradition. 자, 전통의 유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통이 없어지는 거야. 마이너스네. 그 다음에 cultural uniqueness. 얘도 여기 loss of에 걸려 있는 거거든. 전통의 유실, 문화적 독특함의 유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둘 다 마이너스죠. 이제 일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자, 근데 항상 그런 발전은 양날의 검이다. 진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전통과 그 독특함의 그들만의 그 독특한 문화의 유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of course there are examples of cultural pollution. 문화 오염이에요. 문화 오염 뭐냐면 그 토착 문화에 현대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희석시켜 버리는 걸 문화 오염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게 있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유교 국가죠. 어른들한테 어떻게? 공경하라 뭐 이런 게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당신들 보면 형 공경해?
뭘 인사도 안 한 새끼가. 그러니까 옛날이랑 달라진 거야.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야?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라니까. 이 문제야 이게. 내가 꼰대여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잘들 좀 하세요. 알았지? 장난이야. 장난이고 그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가 서구화라는 이 근대화라는 움직임 때문에 희석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조금 더 이거 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뭐 예컨대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식인 문화가 있는 문화권이 있잖아요. 그 식인 문화가 서구 문화에 의해서 희석되면서 없어지고 있는 건 또 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어쨌든 이 필자는 지금 loss of tradition이니까 이 사람이 이거 부정적인 connotation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것들. 문화, 오염. 뒤에 건 됐고요. The background for such characteristics is more romantic. 이거 해석 안 된다? 이 문장 절대 해석 안 된다?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마지막에 가서 해석해 줄게요. 이거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우리한테. 우리는 여기만 잘 해석하면 돼, 이제. 이미 케이지 모델이 여기에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는 내용이거든. 이 케이지 모델은 진짜 전적으로 이 케이지 모델 뒤에 붙어 있는 관계사절을 해석해서 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거지. 일단 해보자. Ideally, 이상적으로 there should exist ancient culture. 자, 고대 문화가 있어야 한다. 고대 문화가 있어야 된대. 존재해야 된대, 고대 문화가. 근데 왜? For modern consumers, 현대의 소비자들이 쳐다볼. 그리고 심지어 잠시 동안 들어가 볼. 고대 문화가 보존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이상적으로 고대 문화는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필자의 주장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 이해되지? 이상적으로 고대 문화가 보존돼야 된다. 자, 이것은 케이지 모델이다. 근데 어떤 케이지 모델이냐면 that is difficult to defend. 방어하기 어려운 케이지 모델이래. 방어가 어렵다. 방어가 안 된대요. 방어가 안 돼. 어디에서? In a global world where we all are part of the same social fabric. 우리가 이제 하나의 사회적 면, 하나의 사회적 작물로 엮여진, 즉 세계화된 이란 뜻이겠지. 세계화된 세상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케이지 모델이래. 뭐가 방어되기 어려워요? 세계화된 세상에서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는 게 방어되기 어렵겠지. 이거 가지고 케이지 모델은 전통 문화의 수호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 이해돼요? 너무 잘 자는데? 혜연씨. 너무 잘 자?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방금? 못 들었어요. 응? 잘 봐봐. 이 케이지 모델, 요거 찾는다고, 우리. 요거 찾아야 되는데, 뒤에 있는 관계자들을 해석해보니까, 방어하기 어렵대요. 글로벌 세상에서. 근데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모두 같은 사회적인 작물을 입고 있는, 세계화된이라는 뜻이잖아. 세계화된 세상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케이지 모델. 세계화된 세상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게 바로 전통 문화의 수호다. 이렇게 추측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거 갖다 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 실질적으로는 요 뒤에 있는 관계사절 요걸 잘 해석해서 그 전통 문화의 요런 키워드를 잡아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우리가 해석 안 한 문장은 왜 안 했냐면 이게 문제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해석이 잘 안 돼, 애초에. The background for such characteristics. 자, 그런 특징들의 배경은 뭐냐면 로맨틱하대. 뭐야? 그리고 the normative ideas of former or prevailing authenticity. 어떤 규범적 생각이에요. 뭐에? 이게 공식적인 전자의 또는 선행하던 원래 존재하던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나요? 지금 모르는 단어 없다 이제. 근데도 해석이 안 돼. 굳이 애써서 해석을 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로맨틱은 그 현대문화가 전통문화랑 결합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전자의 또는 원래 존재하던 만연하던 진짜의 거니까 이게 이제 전통문화잖아. 전통문화에 대한 그런 규범적 생각이 이런 폴루션을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쓸데기 없는 내용이고 어차피 읽는다 해도 답이 더 명확해지지도 않고요. 시간만 낭비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자, 선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가자. 1번, preserving a past culture in its original form for consumption.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이 소비를 위해서 요거 때문에 약간 고를까 말까 고민하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지금 분명히 여기 현대의 소비자들이 쳐다보거나 들어갈 수 있도록이라고 했잖아. 우리를 문화재의 소비자로 봤습니다. 그랬잖아, 분명히. 그래서 요거 괜찮고요. 1번 정답이고 Restoring local culture heritage. 복원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복원한다는 얘기는 그래 없었고 3번 limiting public access. 아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며 왜 대중의 접근을 제한해? 이런 얘기 아니었죠. 4번 confining tourism research. 리서치에 관련된 얘기 아니었고 budget 5번 예산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2번 맞춘 사람 있나요 혹시? 이거 좀 어려웠지? 오케이. 우리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13, 14, 15, 16 풀고 마무리합시다. 땡큐. 자, 13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13, 14, 15, 16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13, 14, 16 요 정도 보면 충분할 것 같고 15번은 뭐 너무 15번에서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거야. 15번은. 자, 13번부터 한번 봅시다. 다시. In recent years, I've come to see that, amazingly, the key to almost all of our problems is faulty storytelling. 자, 보시면 최근에 나는 뭘 알게 됐냐면 키, 여기서 이제 저 키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좀 문제가 돼요. 보통 프로블럼에 대한 키라고 하면 보통 해결책을 생각하지 우리는. 이제 보통 해결책이지 이거는. 일단 그게 보통이니까 해결책으로 두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마지막에 가면 알겠지만 이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 우리 문제들에 대한 거의 모든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faulty storytelling, 잘못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됐다. 해결책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 설마? 아마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이거 해결책 말고 또 무슨 의미도 있어요? 핵심이라는 의미도 있죠. 핵심. 우리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이야기다. 아, 이렇게 하면 문장의 와꾸가 맞네. 우리 문제의 핵심이, 이거 핵심이었어. 여기 키는 핵심입니다. 자, 우리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일단 문장을 만들어 놨고, 그럼 이제 잘못된 이야기가 뭔지만 찾으면 되겠죠? Because it's storytelling that drives the way we gather and spend our energy. 자, 우리가 모이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I believe the stories. 나는 이야기가 결정한다고 믿는다. Nothing less than. 뭐뭐 미만이 아니니까 같다는 얘기지, 이거는. 필요 없고. Our personal and professional destinies. 이야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야기? Not the ones people tell.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but the ones we tell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뭐 어쩌라는 거야? And the most important story you will ever tell yourself. 네 스스로에게 얘기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is 뭐다? The story you tell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하나도 안 보여 아직. 해석은 나름 꼼꼼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전혀 글의 요지가 안 보이잖아. 일부러 그렇게 구름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글을. So you'd better examine your story. 자, 그러면 너는 너의 이야기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this one. 특히 어떤 이야기? That's supposedly the most familiar of all. 가장 친숙한 이야기를 잘 검토해야 된다. 뭐 어쩌자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The most erroneous stories. 가장 잘못된 이야기는 are those we think we know best.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잘못된 이야기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절대로 비판하지 않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 제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가장 잘못된 이야기다. 이 사람 말했대요. 하나도 모르겠어. 전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요지가 드러나 있지 않아. 그래서 자, 근데 여기부터 Participate in your story rather than observing it from afar. 너의 이야기에 뭐 해라? 참여해라 라는 명령문이 나왔어. 참여해라. 뭐 한 대신에
observing, 관찰하는 대신에 참여해라. Make sure it's a story that compels you. 너를 밀어낸 이야기인 것을 확실히 해라. Tell yourself the right story. 너에게,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라? 맞는 이야기를 해라. 자,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뭐가 기억이 나야 돼? 저 밑줄. Faulty storytelling. 반대말이네. 잘못된 이야기. 맞는 이야기. 반대말이잖아, 지금. 반대말이 나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맞는 이야기라는 건 뭐가 맞는 거냐면 the rightness of it. 자, 그것의 맞음은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것은 뭐야? Only you can really determine. 너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아, 너만이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이야기에 따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가 봐. You're finally living the story you want. 네가 원하는 이야기대로 살고 있고요. Then it needn't, shouldn't, and won't be an ordinary one. 자, 그러면 그것은 뭐 할 필요가 없고, 뭐 해서도 안 되고, 또 뭐 안 할 거야?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닐 거래. 그럼 지금 필자는 여기서 right story랑 ordinary story라는 이 두 개를 다른 말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이게 보편적이잖아. 보편적 이야기가 아닐 거래. 맞는 이야기는 보편적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얘가 right story니까 그럼 얘가 틀린 스토리겠죠. 보편적인 이야기. 얘가 얘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쟤였다. 저게 faulty storytelling이다. 자, it can and will be extraordinary. 그것은 비범할 것이다. right story는 특이할 것이다. 비범할 것이다. 특별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After all, you're not just the author of your story. 너는 그냥 단순한 작가가 아니고 also its main character. 그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친구들은 절대로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해결해보면 거의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뭐야? 우리는 너무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사는 이 문제들의 핵심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필자는 거기에 대해서 야, 보편적으로 살지 말고 너만의 삶을 살아. 너만 그 당부를 결정할 수 있는 너만의 질문을 던지고 너만의 스토리에 따라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Failing to live a self-determined life. 자기 주도적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즉 보편적 삶을 사는 것. 요거겠지. 얘가 얘랑 같은 거고 그게 1번이에요. 맞춘 사람. 요거 조금 어려운 글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글이었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글이었는데요. 요 정도 수준의 글을 풀려면 여러분들이 뭘 염두에 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 쭉 나오잖아.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해도 어차피 거기서 답 안 나와요. 어차피 거기서 우린 답 읽은 걸 절대 못 찾으니까 그냥 흐린 눈으로 쭉쭉쭉 넘어오다가 이렇게 뭔가 읽을 만한 거리가 있을 때, 대비되는 개념이 있을 때, 필자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이쪽에다 집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이 아래쪽 단서만으로도 충분히 풀리도록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됐죠? 위에 거 연막이라고 보면 돼, 거의. 연막이야, 이건. 자, 그리고 14번을 가봅시다. 14번. 이건 뭐 전혀 어려운 글이, 뭐 전혀까지는 아니고,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니고요.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너의 그 일한 습관에서 네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다? To switch to creative work first, reactive work second. 자, 뭐 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에요. 창의적인 일을 첫 번째로 하고 반응적인 일을 두 번째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blocking off a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자, 하루에 상당한 부분의 시간을 막아놓는 거예요. 뭘 위해서? For creative work.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즉, 요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자, 1번을 위해서 큰 시간 덩어리를 막아놓는 거야. 이거는 1번 하는 시간이야. 이건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시간이야 라고 딱 만들어 두라고, 바운더리를. With the phone and emails off. 핸드폰이랑 이메일은 꺼놓고요. 아, 그러면 아마 이게 필자가 얘기하는 2번이겠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었잖아. reactive가 2번이었잖아. 필자가 얘기하는 그 반응적인 행동들이 이런 거였어요. 남이 전화 받으면 받는 거, 이거 반응적인 거잖아. 네가 이메일 보내면 답장하는 거 반응적인 거잖아. 이런 거를 뒤로 밀어두고 창의적인 일에 시간을 할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막아둬라. 이 시간만큼은 나는 핸드폰 안 봐요 라는 이 시간을 만들어둬라 라는 뜻이겠죠.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Making the switch turned me into a productive writer. 나는 생산적인 작가가 됐다. Yet there wasn't a single day. 단 하루도 없었다.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a blog post or a book chapter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은 채로 단 하루도 살지 못했다라는 건 매일매일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뜻이죠. 내가 이 창의적인 일을 하느라 핸드폰 꺼놓고 일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사실. 왜 내 문자에 답 안 해줘? 친구들이 DM 보냈는데 답 안 하면 좀 그렇잖아. 막 5시간 동안 안 보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내가 일하는 동안 핸드폰을 안 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알파 메일인가 이 새끼. 자, it wasn't easy. 쉽지 않았고 여전히 쉽지 않아요. 특히 when I got phone message beginning, I sent you an email 2 hours. 2시간 전에 이메일 보냈잖아 임마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쉽지 않긴 해. 좀 그래. 기분이 좀 그래. 근데 by definition 그 정의로서 this approach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반한다. 당연하죠. 보통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가 바로 답장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 우리는. 거기에 반한다고. And the pressures they put on you. 그들이 너에게 부여하는 그런 압박에 반한다. It takes willpower. 어떤 의지가 필요해요. 자, 뭐 하려면 to switch off the world. 세상을 끄기 위해서 심지어 1시간만이라도 세상을 끄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한 willpower, 의지가 필요하다. 불편하고 종종 사람들은 화나기도 한다. 그러나 it is better to disappoint a few people. 소수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나아요. 뭐에 비해서? Than to abandon. 버리는 것보다는 뭐를? Your dreams. 너의 꿈을 버리는 것보다는 뭐를 위해서? 빈 메일함을 위해서. 빈 메일함이 뭔 소리지 이게? 빈 메일함이 뭐예요? 칼답하면 메일함에 남아 안 남아? 메일이 안 남지? 그게 이거예요.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응해 주는 것이란 뜻이야 이게. 이 정도는 추론이 되잖아. 그럼 다음 몇 번? 2번이겠죠. 2번.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 사람들의 그 다른 요구를 다 들어주려는 것들. 다른 사람. 내가 이메일 보냈잖아. 바로 답해줘. 예 하고 바로 답해주는 거.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너의 꿈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춘 사람. 이거는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 자, 15번 넘어가고 16번 보고 끝냅시다. 16번은 난이도가 좀 있죠. 이거는 어려웠던 그림입니다. 자, 보자. Although not explicit goal. 자, 명시적인 목표가 아니지만 the best science can really be seen as. 최고의 과학은 뭘로 보여줄 수 있어? Refining ignorance. 이게 무지거든. 무지. Refining은 정제하는 것이란 동명사죠. 무지를 정제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될 리가 없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The scientists, especially young ones, 특히 어린 과학자들은 can get too obsessed with results. 너무 결과에 집착할 수 있다. 그럼 필자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너무 결과에 집착할 수 있는데 필자의 워딩을 보아서 이거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Society helps them along this mad chase. 자, 사회가 그들을 도와줘요. 이 정신 나간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자, 무슨 뜻이냐면 젊은 과학자들이 결과에만 집착해가지고 어떻게든 단기적인 결과를 내려고 별 지랄 연병을 다 하잖아요. 사회가 그걸 독려하고 있다는 거야. 뒤에 예시가 나오겠지만 교수가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바로 승진하지. 바로 정규 승진해. 그 다음에 이름 대문짝만하게 학교 홈페이지에 걸리죠.
뉴스 인터뷰하지, 정부 지원 과제 이제 그 사람 다 따오지,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사회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실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사회가 그들로 하여금 이 정신 나간 경주를 계속하도록 한다. Big discoveries are covered in the press. 자, 큰 발견은 언론에서 다루어지고요. Show up on the university's homepage. 대학 홈페이지에 뜨고 help get grant. 정부 지원 과제, 그 정부 보조금을 따오는 데 도움이 되고요. Make the case for promotion.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건 잘못됐다.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됐다. 요 25예요. 큰 결과에 집착하는 거. 그치? Great scientists, the pioneers that we admire, are not concerned with results. 훌륭한 과학자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 선구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없어? Are not concerned with results. 이 사람들은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에 관심이 있대. 다음 질문. 그러니까 당장 내가 만들어낸 이 하나의 성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질문. 그 결과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잖아.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그 논문 같은 거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마치면서 필자들이 어떤 얘기를 쓰냐면 우리의 실험 결과는 뭐 다음과 같이 어떻게 했다. 후속 연구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추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후속 연구. 다른 연구자한테 토스하는 거야. 야, 네 이거 한번 해봐 라고 주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는 게 이게 진짜 과학자들이라는 거지. 내가 낸 발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낸 발견 이상으로 이 발견 했으니까 요거 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요런 연구를 뒤에 한번 해봐라 라고 다음 질문을 던져주는 게 이게 진짜 인사이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highly respected physicist Enrico Fermi told the students that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an experiment that successfully proves a hypothesis 어떠한 가설을 성공적으로 증명하는 실험은 측정이고요. One that doesn't 성공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게 사실 뭐야? 이게 진짜 발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자, 가설이 있다. 가설이 증명됐어. 그럼 보편적 시각에서 보면 이게 발견이죠. 이제 보편적으로 이거를 결과라고 하잖아. 이게 발견이야, 보통은. 근데 지금 문맥상 이 사람은 아마도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명이 안 됐지. 증명이 안 됐다는 건 뭐야? 이걸 보완해서 새로운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할 여지가 생겼다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는데?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하는 저 아래쪽이 더 가치 있는 행동이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계속해서. 자, 그래서 a discovery, an uncovering of new ignorance. 증명이 안 됐다는 건 실패했다는 거잖아. 실패했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다음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새로운 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걸 몰랐구나. 이게 증명이 안 됐구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그 새로운 부정적 지식을 축적하게 되는 게 이게 진짜 발견이다라고 이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풀리지? 이거 뭐야?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 야, 이거 안 됐어? 다음 질문은 뭔데? 우리 이걸 이렇게 조건을 바꿔서 다시 실험해보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아예 열어주는 거. 얘가 얘예요. 그럼 다음 몇 번? 1번이죠. Looking beyond what is known. 알려진 것을 넘어서 보는 거야. 어딜 향해서? What is left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을 향해서 알려진 것을 넘어서 보는 것. 요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refining ignorance 요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읽으면 이 글 푸는데 문제가 없고요. 뒷부분의 노벨상은 괜히 읽어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까지 풀고 노벨상 그냥 해석만 해줄게요. 노벨상, The Pinnacle of Scientific Accomplishments. 노벨상은
수여된다. 뭐에 대해서가 아니고 lifetime of scientific achievement. 그냥 일생 동안 이런 거 했네요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but for a single discovery. 딱 하나의 발견으로 노벨상 주는 거다. 결과로 주는 거다. 심지어 노벨상 그 위원회조차도 realizes 인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This is not really in the scientific spirit. 자, 보시면 지금 이 글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는 얘기였지.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그랬다. 자, 근데 심지어 노벨상조차도 단 하나의 큰 발견에 대해서 수여되고 있대요. 그럼 필자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겠지. 노벨상마저도 이렇긴 한데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심지어 노벨상 위원회조차도 이것은 진짜 이 과학의 정신을 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벨상이 현실적으로 어떤 큰 하나의 발견에 대해서 수상이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주는 노벨상 위원회조차도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긴 해. 이 결과 자꾸 우리가 이러면 과학자들이 결과에만 집착하게 된다. 거기에만 집착하게 된다고. 이거 못하고 여기만 집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과학의 정신을 담지는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대. 그 다음에 그들은 종종 그 수상할 때 뭐 얘기하냐면 commonly honor, 자 뭐를 기리냐, the discovery for having opened a field up, 어떤 분야를 열었다, 어떤 분야를 바꿨다, 어떤 분야를 새롭고 기대되지 않았던 방향으로 끌고 갔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과학 정신에 반하니까 이런 식으로 포장해가지고 노벨상을 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사실 얘랑 같은 말이긴 한데 요게 뭔가 우리가 처음에 학생 입장에서 읽었을 때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 놓고 결과에 집중하지 말라 그래 놓고 노벨상은 결과에다 준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필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그 어쩔 수 없는 노벨상 수상하는 그 방식이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를 위원들도 알고 있다.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까지는 24번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이미 풀어져 있는 친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미 풀어져 있는 친구들은 굳이 더 할 거 없고 24까지만 제대로 딱 풀어오시면 됩니다. 요거 해설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빈칸 추론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잠깐만 일단 마무리가 됐고 저거 좀